자, 녹화를 하고 있는 오늘은 2025년 11월 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네, 이틀 전에 그 오픈 AI의 샘 알트만과 그 칩 사이언티스트인 야콥이 나와서 The Future of Open AI라는 굉장히 거대한 제목으로 몇 가지 발표를 했었는데, 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오고 갔지만 제 눈길을 사로잡는 딱 두 개의 슬라이드만 가져왔어요. 하나는 2026년 9월, 불과 한 10개월 후 정도면은 오토메이티드 AI 리서치 인턴을 만들어질 거다. 이거의 정의는 기존의 리서처들의 어떤 작업을 획기적으로 진전시키는 그런 업무들을 하게 될 거고, 그로부터 약 2년 후 오토메이티드 AI 리서치가 달성될 것이다. 이 친구 표현으로는 뭐 legitimate AI 리서처라는 표현을 쓰는데 합법적인 AI 리서처?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자기 증식적으로 AI가 혼자 AI를 발전시키는 그런 단계에 28년 3월 정도면 도달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 하부에 굉장히 많은 함의를 갖고 있겠죠. AI가 혼자 AI를 계속 개발시킨다는 거는 이들 기준에서는 어쩌면 AGI, ASI의 그런 기준에 충족하는 거고, 더 많은 컴퓨터를 투입해서 다른 도메인들도 소위 그냥 스팀롤 하면서 가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저는 내포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눈길을 사로잡았던 슬라이드가 이건데요. 이제 오픈 AI가 기존의 챗 GPT, GPT-5, GPT-6 같은 단순한 모델의 공급사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저 아래서부터는 데이터 센터의 건설에서부터 그 위에 올라가는 랙과 그 안에 들어가는 칩들, 전기들까지를 모두 아우르고 그 위로는 그 엔드 커스터머의 바로 눈앞까지 챗 GPT나 소라나 뭐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그야말로 풀스택 AI 회사가 되겠다. 우리도 그냥 구글 하려고 라는 그런 비전을 발표한 건데요. 저는 여기서 조금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서드 파티 애플리케이션의 넓인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건 이런 모양 아닐까. 결국은 서드 파티들은 쭉 밀어내고 자신들이 어떤 이 컨텐트라든지 커머스라든지 커뮤니케이션 요 섹터까지 다 한번 아우르는 그런 회사들이 되지 않을까. 조금 더 그리면 저는 이런 그림일 것 같아요. 뭔가 서드 파티에 여지를 남겨두는 게 아니라 그냥 커스터머 바로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고 굉장히 극소수의 영역만 서드 파티들한테 남겨주게 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말씀은 좀 드리기는 죄송스럽고 저도 조심스럽긴 하지만 실리콘밸리의 엘리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탤런트, 우리랑 같이 일할 수 있는 파트너, 이런 것들의 기준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네. 그래서 무언가 자신들만큼 똑똑하고 자신들보다 더 우월한 것들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파트너이자 협업자이자 이런 롤이지, 자신들보다 못하거나 열등한 것들을 공급하는 그런 사람들은 정치적인 의미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들 기준에서는 그 사람들은 그냥 고객이거든요. 네. 그래서 서드 파티의 개념이 매우 매우 좁은 그런 영역에 머무를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뭐 아시다시피 저희 컨셉이 이러한 급변하는 시기에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저희 모두의 화두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언제나 도달하던 결론은 몇 개 없어요. 뭐 글이 많으니까 제가 다 읽지는 않을 텐데 이제 한 2년 남은 것 같다. 그 전에 어떻게든 자리를 잡고 서드 파티 안에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막 뭐 non verifiable 도메인이나 하니스 이런 것들 역시 지금은 만들고 있지만 결국은 슈퍼 인텔리전스 모델 안에 다 구현될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프론티어 랩들은 그거를 이제 막대한 컴퓨팅을 투입하고 그리고 소위 베리파이어블하지 않았던 도메인마저도 어떤 RL 인바이러먼트를 만들면서 이게 다 하나씩 하나씩 없애가고 있는데, 결국은 도메인이 의미가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면서 또 나오는 생각은 2년 남았으니 그 전에 어떻게든 자리 잡아야 돼. 뭐 이런 생각들.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는 프론티어 랩을 안 할 거라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2년 남은 건가요? 3년 남은 건가요? 28년이면 3년 아니에요? 26, 27, 28년 3월이라고 했으니 사실상은 거의 2년 반 정도 남았는데 그냥 어림하면 2년 정도 남은 거죠. 네. 네. 그런데 뭐 요새 시간 개념으로는 한 달이 1년 같은 세상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 기준으로는
한 20년 남았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걸 수도 있죠. 왜냐하면 승주님, 저희 불과 2, 3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름에 커서 포 X 얘기하면서 코딩 모델 이런 것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성능 개선이 있을까 이런 거 했는데 지금 어느 누구도 코딩 모델 얘기 안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사람들의 뇌리에서는 정리가 된 시장. 예, 뭐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시장. 그리고 마켓 쉐어가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한 시장. 뭐 이런 식으로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발전의 속도도 빠르고 항상 그 다음 테마가 막 밀려오고 있는 중이고 저희 제미나이 3.0 뭐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안에 발표할 거다라는 순다의 얘기가 있었고 그럼 제미나이 3.0이 나오면 또 한 번 프론티어가 앞으로 크게 전진할 것 같다라는 거에 대한 저희가 기대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예, 이게 상대적입니다. 2년밖에 안 남았기도 하지만 사실은 한 달을 1년처럼 살아내야 되는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꽤 남은 거기도 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이제 다시 이 원래 내용으로 좀 돌아와 보면 이 프론티어 랩을 안 할 거라면 그냥 이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고객으로 계속 남는 방법. 챗GPT한테 20불 내고 그냥 사용자로 남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든 이 안에서 이 생태계 안에서 서드 파티라도 자리를 잡으려면 저는 결국은 이제 타이밍을 잘 읽고 도메인을 잘 선택하는 이것만이 살 길이다. 타이밍과 도메인이라는 거를 저는 지금의 제 머릿속에 어떤 하나의 축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뒤에서 조금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 이거 이제 스윅스가 한 2달 전인가 포스팅한 내용인데 제가 맞는 말인 것 같아가지고 한번 그냥 캡처해 놓은 건데 그 성공적인 에이전트 엔지니어링이란 그 비터 레슨이 언젠가는 우리를 다 없애버릴 거라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걸 계속 반복하는 거. 언제까지? AGI가 나올 때쯤까지. 이 정의가 묘하게 좀 울림이 있더라고요. 또 최근에 이런 일도 있었죠. 이런 일도 있었죠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그 오픈 AI가 풀스택 AI 회사가 되겠다라는 발표를 이제 지금은 이제 막 공식화했지만 어떤 뭐 시장에 그러한 뉘앙스를 풍기기 시작했던 게 그 결제를 집어넣고 쇼핑이 챗GPT에 들어왔다라는 거를 보여주면서 불과 한 달 전인데요. 그리고 10월 초 정도에 앱 SDK를 만들면서 뭐 피그마라든지 진로우라든지 콜세라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애플리케이션들이 그냥 챗GPT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러면서 앱 SDK를 만들어서 발표도 했는데 저희도 바로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서도 만들어서 적용을 해보고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드는 느낌이 그 동작하는 걸 보니까 얘들이 어떤 서드 파티한테 완벽하게 뭔가 기회를 넘겨주는 건 아니다. 오히려 이 서드 파티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어떤 목적성이라든지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집하기 위한 크롤러의 목적이 더 심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를테면 이거는 이제 저희 그 또 엔지니어 한 분이 빠르게 만들어 주셔서 그 안에서 만들어 보고 해석을 해본 건데 무언가 보통 저희가 에이전트 프로그램을 짜면 어떤 한 타픽으로 넘어가면 서브 에이전트한테 무언가를 넘겨주잖아요. 그리고 그 서브 에이전트가 처리를 하는 동안은 메인 에이전트가 제어권을 걔한테 잠깐 준단 말이죠. 근데 요것도 이 챗GPT가 서브 에이전트한테 뭔가 제어권을 넘겨주는 듯 하지만 절대 안 넘겨줘요. 그냥 데이터만 쭉쭉 가져오고 그리고 나서 그 서브 에이전트가 출력하는 어떤 중간에 결과물이나 컨텍스트나 이런 것들도 메인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서브 에이전트가 무언가 자기만의 비즈니스 인텐션이라든지 목적성을 고객에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주질 않아요. 그냥 유저의 인텐션에 충실하게 메인 에이전트가 다 알아서 처리해요. 그리고 그 중간 과정에서 조금만 다른 데이터 영역이라든지 유저가 조금만 다른 걸 물어도 그 아래 서브 에이전트가 줬었던 그런 정보들을 조합해가지고 자기가 다른 웹서치를 가동하거나 자기가 알고 있던 거랑 조합해서 완전히 따로 서빙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와, 이건 제가 이제 요렇게 다음 결론으로 조금 넘어가 보겠는데 생각을 정말 잘해야 되겠다. 이거 어설프게 만들면 그냥 챗 GPT한테 크롤러가 되어줘서 얘들 대신에 얘들이 몰랐던 영역들을 데이터 그냥 퍼다주는 그런 크롤러 역할에 머무를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얘기들을 하죠.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챗GPT와 관계 매질을 해야 될 건가? 우리가 탈출이 가능한 영역은 무엇인가?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냥 답만 얘기하면 챗GPT가 바로 답을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관점에서 보면 걔가 프리트레인에서 보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돌리는 어떤 그라운딩 도구에서 가져올 수 없는 데이터 영역. 그리고 툴도 걔가 직접 코드 생성을 하는 것보다 밖에서 가져오는 게 훨씬 빠르고 다르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영역. 이 두 개의 교집합이 아니면 안 되겠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행여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더라도 챗GPT가 결국은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들을 제가 약관은 정확하게 읽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데이터와 툴 그런 플로우들을 다 자기네 데이터셋으로 다시 활용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마치 블랙홀처럼 당신의 데이터와 툴 플로우들도 다 들어갈 거고 그들을 위한 RLVR 환경의 어떤 재료로 쓰이게 될 거니까 이게 정적인 영역이면 절대 안 되겠다. 예를 들면 과거에 이미 존재했던 뭐 역사 관련한 데이터라든지 그거를 명확하게 예쁘게 비주얼라이즈 한 게 여러분의 서비스면 그것들은 이제 챗GPT한테 뺏길 수 있는 영역이 있다. 뺏기지 않으려면 어때야 되냐? 매일매일 새로 생겨나야 되는 그런 영역이어야 한다. 새로운 부동산 리스팅이 올라오든지 아니면 뭐 새로운 중고 물품이 올라오든지 신상품이 나오든지 결국은 그렇게 살아 움직이는 서비스, 비즈니스 영역에 존재하는 데이터나 툴의 조합만이 우리를 살리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저희 팀원끼리도 회의를 하면서 와, 이건 정말 나쁜 놈들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라면서 또 한 번 도망가야 될 영역들을 고민을 하는데 이게 이제 뒤에서 저희 AI 코딩이랑도 얘기를 하는 그 관련이 있는 얘기입니다만은 사실 저희 엔지니어 분들도 직접 코드를 안 쓴 지 이제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굉장히 오래가 이제 몇 달인 거죠. 그 정도면 이제 몇 달이 오래니까요. 몇 달, 사실 한 5월 정도부터 코딩, 6월부터는 거의 안 한 것 같고, 6, 7, 8, 9, 10, 5개월인데 매우 오래된 거죠, 5개월이면. 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있었던 변화들을 녹여보면, 제가 회의를 하면서 이제 하는 얘기들도 그렇고, 야, 이제 우리 다 코딩이 가격이 0인데, 너 지금 잘 쓰고 있지? 근데 못 쓰고 있던 옆에 있는 주니어 엔지니어, 이제 저 사람도 너만큼 하잖아. 그럼 이제 또 3개월이 지나면 아예 못하던 사람들도 다 우리만큼 할 텐데, 결국은 무언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영역, 전통적으로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뭔가를 만드는 거에 우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저희 스스로도 계속은 무언가 우리의 우위라고 생각하고, 그런 쪽 관점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의미가 없다.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당신들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는 그 타이틀은 빨리 없애고, 그냥 우리 모두가 사업가다. 어떤 고객 데이터를 우리가 볼모로 잡아야 챗GPT한테 소위 뭔가 밀려나지 않을 것인가 라는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돌아오는 거는 항상 중요한 건 그냥 고객의 문제예요. 이제는 AI나 또 뭐 소프트웨어나 이런 게 아니라 고객의 문제 영역으로 한 발 한 발 한 발 더 가까이 가는 것 같아요. 이제 뭐 PM 엔지니어 이런 개념조차 없이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지금 느껴가는 것들이고 이 영역은 또 이것만 얘기해도 몇 시간 얘기할 수 있는 거라서 일단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그 뒤에 또 드는 생각이 이제 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근데 그 AI 기반의 어떤 라그 기반 서비스를 만들어 보신 분? 사실 지금 현존하는 모든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거의 라그 애플리케이션이잖아요. 밖에 있는 데이터 가져와서 그라운딩하고 거기에 적절하게 툴콜하고 이런 것들을 돌게 하는 그런 일종의 스캐폴드가 하니스라고 불리는 것들이 다 우리가 하고 있는 밸류 애드인데 이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이 그냥 단순하게 락으로 제공하는 걸로는 답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고객들이 절대 AI가 답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물어봐요. 왜냐하면은 텍스트 데이터라든지 정말 책 한 권을 컨텍스트로 챗GPT한테 다 주지 않고서는 답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 저 이제 그 뷰티 업계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뭘 물어보는 게 그런 것들이죠. 이 비타민 C라는 화장품 원료가 있는데 비타민 C 화장품이 요새 유행이에요. 근데
비타민 C와 비슷한 것들은 만들어야 되겠는데 비타민 C가 아닌 걸 쓰고 싶어요. 그럼 고객들은 굉장히 오픈핸드로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그거랑 기능은 똑같은데 비슷한 거, 다른 거 없어? 시장에서 차별화된 제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물어보는데 그것들을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도큐멘트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존재하는 데이터들을 라그 형태로 컨텍스트와 청킹을 잘해서 쪼개서 가져와서 그라운딩 하는 거 이상의 데이터 관계들과 그 사이사이의 어떤 플란티어가 뭐 온톨로지라고 얘기하고 있죠. 전 온톨로지는 너무 큰 개념이고 그냥 좁게 줄여서 그래프 라그 정도? 그래프 라그를 만든다는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의 수많은 관계와 애트리뷰트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 사이에서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최대한 촘촘하게 만들어 놓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의미가 있어지겠다라는 생각을 요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또 두 번째로 생기는 문제는 파인 튜닝.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그 Thinking Machines 미라 무라티의 랩들도 프론티어 모델을 내놓는다든지 이런 거보다는 요새 그 파인 튜닝이나 이런 쪽에 많이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업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다 보면 고급 모델은 쓰고 싶은데 고급 모델의 그라운딩을 잘 하려면 그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데이터 어떤 관계성이라든지 이런 게 정말 잘 조합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많은 데이터를 그라운딩을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 비싸지고 느려지고 하는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스럽게 이 컨티뉴얼 러닝이라든지 뭐 우리만의 도메인에서의 RL, VR 같은 거에 대한 니즈들이 생겨요. 그래서 파인 튜닝을 통해서 이 조그만한 모델이 무언가 우리 비즈니스에 딱 맞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니즈가 계속 생겨납니다. 그리고 가장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요소가 레이턴시와 비용이거든요. 뭐 비용은 돈 좀 더 써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레이턴시가 안 줄어드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생기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두 가지로 요약을 하고 싶은데 비즈니스 사이드로 더 관점을 넓혀가는 게 더 맞는 것 같다. 우리가 기존에 소프트웨어 프로덕트를 만드는 PM과 엔지니어라는 영역은 이제 쫙 줄어드는 것 같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일이 아니게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은 임시적일지 아니면 이게 또 10년을 갈지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모두가 다 항상 윗단계로 계속 밀려나고 있는 어떤 그 레이어에서 끊임없이 윗단계로 계속 밀려나고 있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니즈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기술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 데이터가 단순히 컨텍스트로 끌어쓰는 게 아닌 다른 무언가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도 팔 수 있는 해자 영역이 굉장히 많다. 그다음에 뭐 파인 튜닝 관련한 이슈가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좀 정리해서 드리고 싶어요. 요 지점까지 제가 드는 궁금증 같은 것들이 예를 들면 앱 SDK나 이런 것들이 챗GPT 같은 플래그십 모델을 통해서 하면 결국에는 크롤링의 대상이 된다고 했는데 안 쓸 수 있나요? 플래그십 모델을? 이게 사실은 현실에서의 문제를 좀 얘기하면 예를 들어 쿠팡이 있고 네이버 쇼핑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물건을 팔고 있는 수많은 브랜드 사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브랜드와 채널은 항상 애증의 관계거든요. 채널은 브랜드가 자신들의 고객을 직접 가져서는 안 되고 끊임없이 채널에 의존하게 만들어야 되고 브랜드는 채널이 자신들의 힘을 뺏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고객들을 어쨌든 브랜드, 자사몰로 이전시켜야 되는 그 영원한 그 다이내믹스가 돌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챗GPT도 이제 새로운 채널로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건데 걔를 써야 되지만 거기서 트래픽을 물어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완전히 의존해서는 안 되는 그런 니즈가 모든 그 어떤 사업자들에게도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데려와서 우리 서비스에 락인을 시켜야 되는 거죠. 만약 그런 락인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다면 챗 GPT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네이버 쇼핑 쿠팡에서도 이미 일어난 일이죠. 비슷한 제어하면 더 싸고 채널에게 마진 많이 내는 제품들의 랭킹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챗 GPT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채널과 브랜드는 이 끊임없는 애증의 힘 겨루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저는 이제 채널의 관점이 아니라 브랜드의 관점에서 이 챗GPT와 상대해야 되는 사업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주로 드리기 때문에 이제 요 관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고 그게 이제 스태틱한 데이터는
뭐 답이 없고 항상 생성이 되는 늘상 새로운 것이 나오는 거여야 된다는 거죠. 네. 매일매일 고객의 하루하루, 고객이란 표현을 제가 많이 하게 되는데 비즈니스 사이드의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하루하루와 같이 갈 수 있는 어떤 영역에 존재하지 않으면 책 한 권 써서 그걸 팔려고 하는 사람은 팔던 책도 못 팔게 된다라는 그런 역설이 있다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로 넘어가고요. 그래서 제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니까 저는 항상 모든 걸 2차원으로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이게 결국은 자신만의 어떤 이 타임과 도메인 갭에 대한 그래프가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 제 생각은 이렇게 늘어서 있거든요.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오디언스의 갭이 정말 길게 늘어서 있거든요. 저 프론티어 랩의 끝단과 가치가 있는 사람부터 그냥 신경 쓰지 않기로 한 사람들, 이제 막 눈 뜬 사람들, 어떻게든 이 트렌드에 붙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저는 이제 그게 저희 같은 도망자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포지션이 살짝 이 정도의 갭으로 늘어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를 잘 쓰는 사람들이 프론티어 랩들의 대형 모델로부터 어떤 능력의 가중, 더 오버행을 끊임없이 빌려오고 있고, 그리고 아직 뭐 관심이 없는 자들은 아예 이 시장에 진입을 안 했지만 이제 막 출발한 자들에게 서비스를 만들어 제공한다든지 뭐 용역을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마켓들이 막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건데 이 갭이 상당히 생각보다 커요. 그래서 우리 야 프론티어 랩들이 다 끝냈어 라고 얘기하는 거는 맞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 뒤돌아서 보면 그 프론티어 랩들이 만들어준 캐퍼빌리티 오버행을 가지고 어드레스 할 수 있는 이 후방에 있는 산업들은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게 우리가 뭐 모두가 빌리언 달러 컴퍼니를 만들 수 있는 기회는 아닐 수도 있지만 모두가 지금 당장 뭐 만들고 있는 뭐 급여라든지 이런 거 이상을 만들 수 있는 찬스는 훨씬 더 크게 열려나고 있는 세상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어떤 이 타임 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점이고, 도메인들은 뭐 코딩은 끝난 것 같고, 그 뒤로 소프트하고 지식 산업에 가까울수록, 예, 왜냐하면 먼저 들어가 있는 도망자들이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끝나가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서 멀어질수록 뒤늦게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로보틱스도 사실은 뭐 이런 피지컬 AI라고 하는 게 붐이 불기 전까지는 거의 불모지였기 때문에 여기도 없었는데 이제 급격하게 따라가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사이언스, 요새 뭐 케미스트리라든지 바이올로지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뭐 많이 보이고 있죠. GPT-5 프로가 새로운 물질 후보를 만들어냈다. 뭐 최신 모델도 아니고 그냥 사이언티스트들이 GPT-5 프로 가지고 티키타카를 하면서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생겨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활동하고 있는 그런 컨슈머 서비스 영역이라든지 비즈니스 영역은 이제 막 출발하고 있는 그런 산업들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 사이에 재밌으라고 노는 건데 요새 많이 드는 생각이 소프트웨어 가격이 0이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저를 포함해서 저희의 어떤 메인 오디언스가 되시는 그 소프트웨어를 백그라운드로 하시는 엔지니어라든지 이 섹터에 있는 앙트러프로녀들은 대부분 저희가 한 지난 20년을 소프트웨어를 만들 줄 아는 그 기술 자체가 어떤 밸류가 되어 오는 시절을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들고 있는 망치가 이거다 보니까 항상 세상을 이걸로 보면서 관점이 좀 잘 안 잡히는데 저도 이제 최근에 약간 아침에 샤워하다 갑자기 망치로 머리를 때려 맞은 것 같은 게 아, 내가 그 틀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뭔가 미래가 명확하게 안 보였었나 보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이라는 일종의 약간의 우월의식,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대우를 받아왔었던 그런 사람의 포지션에서 시장을 바라봤기 때문에 내가 가진 걸 안 놓았기 때문에 뭔가가 안 보였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더 깊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솔직히 우리 좋게 얘기하면 AI가 좋아진 거고요. 나쁘게 얘기하면 소프트웨어 가지고 벌어먹고 있던 사람들 전부 새해된 거거든요. 계급장 떼야 된다는 거죠. 조금 있으면 우리가 막 시니어, 주니어 얘기하고 있는 것조차도 의미 없어질 거예요. 문제를 정의를 잘하는 사람이 그냥
AI 끼고 하면 뭐 그 안에 DB가 어떻게 돌건 뭐 하건 신경도 안 써도 되는 그런 세상이 어쩌면 금방 올 것 같잖아요. 기득권이 아니다. 더 이상. 맞아요. 이제 더 이상 기득권이 아니다. 점근하고 있다라는 말이 정확히 맞죠. 네. 0에 계속 가까워질 겁니다. 이미 0인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저희 B2B 사스 회사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그 회사들 상황 굉장히 다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단순히 소프트웨어 가격이 비쌌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저희가 대표적인 B2B 사스의 맹주가 어딥니까? 셉이나 세일즈포스 같은 회사들인데 이 회사들 저도 최근에 그런 대형 소프트웨어를 좀 보게 될 어떤 계기가 생겨서 보면서 그 고급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의 공급을 받지 못했던 철저히 소외되었던 영역들에서 셉과 세일즈포스가 완극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제국을 구축했구나라는 걸 알게 됐는데 거기에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가 뭐 솔루션이 좋은 게 없다 이런 게 아니라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약간 거지 같은 솔루션이라도 그것과 융합해서 얼추 돌아가게라도 만들어줄 그 인력들이 시장에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좀 깨닫거든요. 근데 그 갭이 거의 없어지고 있어요. 이 고급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한테도 없어지고 있는데 아래 레벨이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차피 산업이 그런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그 엔지니어링은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몇십 명이 투입돼서 해야 했었던 일들을 그냥 데이터베이스와 UX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MCP 툴로 다 붙여놓고 클로드 코드를 출동시키니까 이게 한 달 만에 다 끝나는 걸 제가 최근에 경험했거든요. 단 한 명이. 그래서 야, 여기는 다 없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그런 아래 영역에서 일어나지만 저희 이제 팔란티어 얘기도 가끔 하는데 팔란티어의 FD도 그걸 훨씬 고급진 영역에서 하는 건데 걔도 프론티어 모델들의 공격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다. 그래서 최고급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의 영역에서 최저급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한 2, 30년간 몇십 년을 왔었던 소프트웨어를 기반한 지식 노동의 시대는 끝나겠구나. 누가 빨리 탈출하고 누가 빨리 이 불연속적인 변화를 넘어서느냐의 게임이다. 그런 쪽으로 관점을 돌리고 바라보면 할 일들이 정말 많다. 그래서 저는 이제 B2B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나 아니면은 작은 비즈니스 워크플로우나 뭐 이런 데들에 여전히 기회가 많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 세 번째 단락에 발빠른 자본들은 이미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써놨는데 AI 하나도 모르시는 분들이라도요. 돈을 집행하시는 분들은 소식이 빨라요. 그리고 듣는 정보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본인들이 예전에 100을 썼다면 이거 10, 20으로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미 10, 20의 가격으로 발주를 내고 이거 할 사람 기다리고 있으신 것들을 제가 솔직하게 많이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와 세상이 정말 살아 움직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가 항상 승준님이랑 이야기를 해왔던 건데 이 프론티어 AI 프론티어라는 팟캐스트를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도망자들과 이제 막 출발한 자들이 저희의 주요 오디언스들이거든요. 관심 없으신 분들은 뭐 아예 어려워 너네 무슨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한 5분 있다가 다 끌 수밖에 없다라고 저한테 불만을 많이 얘기하시고 네. 그래서 저희 오디언스는 딱 그 영역에 계신 분들인데 그 저희에게 요새 굉장히 많은 요청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작은 거에서부터 큰 것까지. 근데 이러한 문제들의 공급을 필요로 하시는 도망자들도 꽤 많으신 것 같거든요. 저는 바이브 코더라고 부르진 않을래요. 이 바이브 코더의 어떤 뉘앙스만으로는 현실의 문제를 좀 해결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이런 유료 문제들에 대한 문제들의 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같이 풀면서 같이 배울 수 있는 분들을 한번 뭉쳐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래 댓글창에 저희가 이제 참여 링크를 남겨놓을 텐데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으셔도 상관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창업하신 분들도 상관없고 뭐 이게 그냥 단순히 흥미 있으신 분들도 상관이 없습니다. 한번 연락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승주님이랑 개별적으로 한번 미팅을 하면서 일정 기준 이상의 분들을 한번 이 프론티어 연합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저희도 막 구체적으로 상을 정한 건 아니어서
이런 거를 하실 수 있는 분들끼리 모여서 더 많은 좀 지식 교류를 하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하게 됐습니다. 저는 안 해봤는데 이게 뭐 일종의 커피챗 같은 건가요? 아니요, 커피챗 아니고 인터뷰? 알겠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지금의 코딩 스킬이 뭐랄까 가장 주된 기준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죠. 그렇죠? 네, 이거는 조금 언급을 해두는 편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기준에 대한 상을 좀, 막연하게나마 좀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유진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저희 이 도망자들의 기준을 이제 승주님이랑 저랑 또 저희 편집자이신 유진님이랑 또 성현님이랑 진행하면서 계속 좀 정해야 되는데 저희가 아직 이걸 명확하게 디파인을 하진 못했거든요. 그런데 뭐 이 기준이 기존에 코딩을 잘하던 사람,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경력 10년 이상 이런 것들이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이게 그런 과거의 경력과 의미가 별로 없고 일단은 새로운 문제를 새로운 도구를 통해서 저희가 항상 표현하던 그거 있죠. 승주님이 만드신 표현인데 unlearn과 learn이 빠르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이건데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겠네요 라는 수단들에 대해서 이미 가지고 계시거나 그 다음에 누군가 옆에서 조금만 너칭을 해주면 그걸 순식간에 배워서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저희 대상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에이, 나는 안 될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 약간의 어떤 지적 능력과 열정과 그런 의지가 저희가 항상 인간의 가장 큰 쓸모는 의지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데 그 의지를 발휘하실 수 있는 분들을 한번 저희가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해서 계속 한번 AI 프론티어 연합으로 모셔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지뢰를 가지고 계시느냐를 한번 보여주시는 그런 기회가 되겠네요. 그러면 쭉 한번 또 가보시죠. 한번 이제 뒤로부터는 좀 그냥 쭉쭉쭉 넘어갈게요. 앞에서 핵심이 되는 얘기들은 다 해서 이것들의 근간이 되는 저의 수많은 생각 실험들이 있잖아요. 그 생각 실험들의 내용들을 한 번만 그냥 쭉 달리면서 읽어드릴게요. 제가 굳이 막 깊게 얘기는 하지 않을 거고 자료들을 공유 드릴 테니까 이 자료를 읽어보시는 것만으로도 맥이 파악될 테니 제가 몇 개는 막 스킵할 테니 그걸 너무 섭섭해 하시진 말고요. 요거는 여러분 보셨죠? 커머스, AI 커머스 관련이었죠. 오픈 AI가 챗GPT 안으로 AI 커머스를 다 넣은 거죠. 저희가 항상 이야기를 해왔는데 시장에서 이제 큰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는 게 챗GPT가 모든 것들의 게이트웨이가 되려고 한다. 검색과 커머스의 구글 포지션을 챗GPT가 가져가려고 한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화두로 막 빠르게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관점은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IT 비즈니스는 뭐 테슬라나 이런 것처럼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비즈니스가 아니면 정보를 주고받는 비즈니스는 결국은 본질적으로 미디어 비즈니스랑 전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미디어 비즈니스는 결국은 매체력이 마진인 비즈니스거든요. 매체력은 얼마나 많은 오디언스에 도달하느냐, 그 오디언스에 얼마나 깊게 인게이지 하느냐의 고부로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본질은 항상 중간자예요. 메시지를 보는 사람과 그 누군가 그 사이에서 메시지를 살짝 끼워 넣어야 되는 사람들 사이에서 광고와 같은 형태로 혹은 수수료와 같은 형태로 모니타이즈를 하는 그런 게 이제 저희 매체 비즈니스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매체 비즈니스가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문, TV 이렇게 쭉 할 것 없이 인터넷 브라우저, 모바일, 그다음에 이제 구글 검색 뭐 이런 것들에서 지금 챗 GPT로 넘어가고 있는 그 세상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표현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GPT-5 프로가 제 컨텍스트를 다 가지고 가서 저한테 정의해 준 건데 사람들은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이젠 시킵니다. 이렇게 딱 정리하더라고요. 이게 본질이라고. 설치하지 않고 이제 모든 걸 그냥 다 맡겨버린다. 그래서 이제 검색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의도를 모아서 클릭을 팔고 그랬는데 이제는 에이전트는 맥락을 모아서 액션을 판다. 그래서 과거에 이 미디어 비즈니스에서 키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광고였다면, 키워드 비딩이었다면, 이제는 그냥 에이전트의 툴과 온보딩으로 할 거고, 예전에 링크 역할을 하던 게 이제는 액션, 우리말로는 툴,
우리말로는 에이전트 이렇게 되는 거죠. 저희가 앞서서 챗GPT 시대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챗GPT에 빼앗기지 않는 포지션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브랜드 입장에서 혹은 이제 엔드 어떤 사업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챗GPT에게 줄 수 있는 무언가 저 실행의 도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요새 말로 에이전트. 이게 이제 저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제가 가지고 있는 틀이고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은 뭐 게이트워크가 되면 브랜드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건가 다 바뀌겠죠. 그래서 더 이상 정적인 이커머스 페이지 모양이 아니라 이제 우리 브랜드를 어드레스할 수 있는 우리 브랜드에 대한 노하우와 액션과 이런 걸 다 갖고 있는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그걸 챗GPT한테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화장품 브랜드를 하니까 제가 이제 저희 엔지니어들한테 얘기하는 우리의 기획서는 백화점 1층에 있는 그 각 브랜드마다 서 있는 점원, 그분이 우리의 모델이다. 고객이 지나가면 고객 정보도 다 알고 있고 제품에 대한 난리지도 다 알고 있고 감성까지 다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을 에이전트로 만들어서 챗GPT에 보낼 수 있어야 우린 장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뭐 이거는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회사 슬라이드에서 조금 빼왔는데, 저는 이제 오타노머스 컴퍼니가 제가 지향하고 있는 바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오타노머스 컴퍼니의 모양이 지금 이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사람이 하거든요. 채널도 오프라인부터 이커머스부터 D2C 이렇게 채널들이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아래는 어떤 비즈니스의 공급자들이 다 존재하고 있고, 그 사이에 저희가 이런 로직들을 가지고 있는 건데, 얘가 위로는 커스터머향 AI를 만들고 아래로는 회사의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AI를 만들어서 이 바뀌는 채널들에 대응하고 아래는 효율을 만든다. 이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퓨처 브랜드 컴퍼니가 이제 저희 회사의 미래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나의 브랜드를 완전히 오토노머스하게 만들고 이 브랜드를 스케일하면 이 완전히 다른 컨슈머 비즈니스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저희 비전으로 이제 갖고 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제 힘들어요. 이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밑장을 깐 건데, 저도 이 영역이 굉장히 힘든 영역이라는 거를 알고 있어서 이런 것들 빨리 만들어 놓고 조금 더 챗GPT와 좀 멀고 아니면 조금 더 이 도메인에 갭이 있는 영역으로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인류의 영생에 항상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영생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운동도 안 하냐라는 가끔 얘기를 듣고 있긴 하지만, 장수죠, 아직은. 영생까지는 아니고 장수 비즈니스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쪽 바이오 영역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쪽에 그 어디죠? 그 알토스랩스라든지 아니면은 데이비드 싱클레어라고 라이프 스팬 쓴 그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이나 그 언저리로 이 휴먼 론제비티를 연구하는 그룹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일어나는 논문들이나 이것들을 굉장히 많이 트래킹해요. 근데 이미 실험실에서는 그 노화가 왜 일어나는지, 그걸 어떻게 돌릴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큐들을 찾았어요. 반 농담, 반 진담으로, 야, 앞으로 30년만 더 당신이 살아있을 수 있다면 100년 더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심심찮게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지금 예를 들면은 저희 그 비만 약인 GLP-1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주사로 하고 있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먹는 약으로 나올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떠한 마법의 피를 먹으면 인류의 어떤 노화의 시계가 거꾸로 가는 시기도 저는 어쩌면 10년 이내에 온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신의 연구들을 보면 그래요. 네. 자, 이 정도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의 굿즈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그 슬라이드로 넘겨는 드릴 텐데, 그래도 한번 뭐 한 10분, 20분이라도 그냥 주마간단식으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면 보시기 편할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비즈니스 관점에서 바라본 AI가 한 2014년 정도, 야, AI 세상에 여기에 내가 뛰어들어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한 이후로 저의 관심사가 항상 도망 컨셉이었거든요. 스타트업 입장에서 구글과 아마존과 이런 거대한 자본들을 이길 수 있는 수단이 나한테 없는데, 그럼 나는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어디에서 이렇게 유니콘을 만들 건가라는 게 진짜 10년 동안 해왔던 건데 아직 못했죠. 그러면서 이제 페이퍼들을 계속 한 2년에 한 번씩 내왔었는데, 이 내용들이 별로 본질이 변한 것 같지는 않아서
그냥 한번 쭉 리뷰해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그 한 2018년부터 자료들을 계속 발표를 했었었는데, 물론 뭐 대중에게 발표한 건 아니에요. 어디 높으신 회장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 위주로만 발표를 했었는데, 한 20년, 21년부터는 그냥 만든 자료들 밖으로 퍼블리시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21년도의 문서를 한 번만 살짝 리뷰를 해드리면, 아까 V0.4부터 시작하는 거네요. 버전이 되어 있네. 아, 예, 맞아요. 0.4부터 시작해서 0.5, 0.6 해가지고 지금은 2.0까지 올라와 있는데, 네, 그 구간에 있는 것들은 아마 못 보신 분들이 많을 거고,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 제가 싹 지워버리고 0.4만 남겼냐면, 그냥 그 0.4에 있었던 내용이 별로 바뀐 게 없어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돈은 누가 벌 것이냐라는 게 핵심 질문인데, 제 생각에는 돈 버는 구간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는 엔비디아, 그 다음에 어떤 AGI 인프라를 공급하는 지금의 프론티어 랩들. 그 두 군데 말고는 돈 버는 데가 없겠다. 그리고 그것과 상관없이 돈 버는 곳이 테슬라 같은 곳이었거든요. 뭔가 AI의 최전선과 이런 미디어 비즈니스스러운 IT 비즈니스에 서 있진 않지만 다른 서비스 영역으로 이동해서 그 서비스 영역에서 무언가를 하나를 구축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들을 밖에 있는 AI 도메인에서 빌려와가지고 얼기설기 연결해가지고 하나의 버티컬 서비스로 잘 연결을 한 곳. 지금은 테슬라가 뭐 완벽한 소위 자율주행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거의 유일한 회사가 됐지만 초창기만 하더라도 뭐 비전이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것들 다 밖에 있는 도메인에서 빌려온 것들이거든요. 예, 테슬라가 뭐 특허라든지 IP라는 걸 밖에 내놓긴 하지만 테슬라에서 쓴 혁신적인 논문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거의 없죠. 대부분 딥마인드나 오픈 AI나 엔트로픽에서 나오죠. 네. 근데 이제 요 테슬라 같은 영역이 있겠다. 그래서 이 돈 버는 영역이 딱 두 개밖에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었고, 요새 말로 위에는 버티컬 AI고, 아래는 프론티어 랩과 엔비디아로 대표되는 이런 데들이고, 그래서 2018년에는 제가 이 산업을 바라보면서 중요한 요소로 데이터와 알고리즘 서비스 이 영역을 봤었고, 2020년에는 서비스와 알고리즘 컴퓨트 이 영역이 주요 요소인 것 같고, 알고리즘은 어차피 상향 평준화되는 데고 컴퓨트는 돈 내면 되니까 우리는 버티컬 AI가 될 수 있는 서비스에 집중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요새는 진짜 컴퓨트로 모든 걸 다 밀어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그때 이제 서비스나 알고리즘과 컴퓨트 이 세 가지의 어떤 가치점을 가지고 바라보니 제가 이런 정도의 그림을 그리게 됐고, 저 위에 고객에서부터 아래 이제 칩 레이어까지 아까 오픈 AI가 보여줬던 풀스택 AI 컴퍼니랑 사실은 똑같죠. 예. 그 사이에 이제 이런 레이어들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돈 버는 구간이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래요. 엔비디아와 오픈 AI 같은 AGI 프로바이더들과 그 싸움에서 완전히 벗어난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영역들만 돈 벌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데들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오픈 AI도 예전에는 그냥 모델에서 출발했는데 이제 그림 바꿔야 되겠네요. 진짜 위아래로 쭉 벌려나가고 있는 그런 거고. 구글은 원래 다 하던 영역인데 이제 오픈 AI와 경쟁이 되어가고 있고. 엔비디아는 이 위로 잘 못 올라오는 것 같긴 해요. 하려고는 하죠. 하려고는 하지만 지금이야 이건데 엔비디아는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제일 큰 중력을 발휘하는 곳에 디펜던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가 얼마나 더 오래 갈까? 물론 10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당장 1년, 2년 후에 여기 아성이 바뀔 것 같지는 않은데, 예, 딥마인드 이제 구글에 들어와 버렸죠.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가 저 위에만 있고 가운데만 있고 옆에 있는 알고리즘 부분들은 이제 다 빌려온 거거든요. 여기저기서. 그런데 지금은 얘도 이제 뭐 회사가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처음 시작할 때, 제 사업을 시작할 때 이 테슬라에서 영감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미래는 이 두 방향성밖엔 없을 거다. 중간이 없겠다. 물론 뭐 그 제가 이거 슬라이드 넘겨주고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니까 왜 냉각 회사도 있고 핵 융합 회사도 있고 뭐 있고 뭐 엄청나게 많아요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는 철저하게 어떤 컨슈머 비즈니스라든지 그냥 소프트웨어 사업의 관점에서 이 모든 논리를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이제 거기 그런 영역은 안 갈 겁니다. 그 영역은 이 아래 있겠죠. 더 아래.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두 방향성은 이제 AGI 서비스, 그다음에 이제 아래 칩 공급사, 그리고 수많은 서비스 스타트업들이 이제 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나머지는 요 영역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 버티컬 도메인부터 얘기를 하면 이제 뭐 테슬라 얘기도 하면서 테슬라가 그냥 전기차를 하나 만들고 그 전기차라는 재화를 AI랑 어떻게 결합했는지, 그래서 자동차 회사도 테슬라를 이길 수가 없고 소프트웨어 회사도 테슬라를 이길 수 없는 그 두 개의 곱셈을 통해서 이 완전하게 차별화된 포지션을 만드는 굉장히 좋은 예제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당연하지만 데이터 플라이휠이 돌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이 AGI 회사들 동네를 얘기를 해보면 저희 뭐 일시적인 하니스 역할들은 할 수는 있으나 사실 저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AI 스타트업인데 열어보고 나니까 그냥 API 콜 하는 회사 아니냐. 근데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첫 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오픈 AI가 서드 파티라고 얘기는 하지만 서드 파티들 중에 조금만 능력이 없거나 그런 회사들 있으면 스팀롤 해버릴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게 더 고객 가치가 큰 거니까요. 훨씬 더 좋게 더 싸게 줄 수 있는데 서드 파티를 살려놓을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가면은 AGI 영역들이 훨씬 더 커질 거다. 오랜 세월이 흐르면 또 1등, 2등, 3등. 그래서 AGI 서비스만 남을 거고 얘가 소위 우리 인터넷 서비스 생각하면 항상 3C라고 옛날에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콘텐트, 커머스,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을 모두 지배하는 그냥 접점이자 서비스 그 자체인 서비스가 될 거다. 근데 우리 현실에서도 그런 예제 이미 많이 봤잖아요. 구글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어느 한 영역에서 자신들의 강점을 딱 만들고 나면 쭉 벌리거든요. 위로 아래로. 예. 그리고 나서 소위 서드 파티라고 이야기하면서 생태계를 만들고 있었던 수많은 스타트업 회사들 다 없어지죠. 그 수많은 카메라 회사들 없어진 거 보세요. 그 다음에 뭐 수많은 노트 테이킹 회사들, 수많은 뭐 서드 파티 유틸리티 회사들 흔적도 없죠. 다 초대형 플랫폼 회사의 피처가 되어 있죠. 그래서 단일 프로덕으로 생존하기 어려운 그런 영역들이 될 거다. 그래서 미래는 결국은 1번 아니면 2번만 남는 거 아니야? 예. 근데 뭐 2025년으로 이걸 휙 돌려가지고 보면 생존자들이 이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위에 있는 수많은 서비스들도 그냥 가벼운 래퍼들은 다 사라졌고, 가벼운 래퍼가 아니라 무언가 프론티어 모델이 그 자체로는 줄 수 없었던 하니스를 만들었던 회사들이 다 살아있죠. 근데 이 하니스를 만들었던 회사들도 생존하는 방향성을 보면 저희가 앞에 얘기했던 방향으로 가요. 다 자기네 자체 모델 만들고, 그리고 그 하니스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오픈 AI나 이런 데들이 못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가지고 와서 프로세스로 만들어내서 끊임없이 차별화를 시도하고 거기에서 탈출 속도를 만들어내죠. 저는 이번에 커서가 만든 커서 2.0이 되게 좋은 예제인 것 같은데 CLI도 아니고 ID도 아니고 하는 그런 새로운 것들을 자신들만의 모델과 하니스로 뭉쳐가면서 이제 어떤 프로덕트 포지션을 잡아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서 거기서 또 저는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방향성은 이 프론티어 모델들이 위아래로 계속 밀고 있다. 이 프론티어 모델을 소유하고 있는 거. 예전에 성현님도 얘기하셨죠. GPT-4 레벨 이상의 모델을 소유하고 있는 거에 가치가 너무너무너무 크다. 네, 그 모델의 소유자들이 캡처할 수 있는 밸류가 지금은 제일 크다. 그래서 이 영역이 제가 보기에는 이 산업의 최대 헤게모니예요. 우리 게 아니지만.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떤 소버린 AI가 과연 갈 수 있을까스러운 그런 영역이지만 뭐 그렇습니다. 뭐 테슬라는 당연히 위대한 예제인데 뭐 이렇게 생각 실험은 그래서 미래의 두 방향성 예측에 대한 5년 전 생각 실험은 여전히 유효한 것 같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여전히 이 왼쪽 영역은 저는 아까 도메인의 속도에서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버티컬 쪽을 계속 하고 있다. 이게 그냥 이건 제가 말을 멋있게 만들려고 해본 건데 결국은 지능을 만드는 자와 그 지능으로 현실의 문제를 푸는 자 이 두 개만 남는 것 같다. 그리고 이 지능을 만드는 자의 요새 최대 화두는 컴퓨트과 RLVR을 위한 환경 구축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지능으로 현실의 문제를 푸는 자의 최대 화두는 모델의 캐퍼빌리티 오버행을 유지하는 것과 하니스를 잘 만드는 거 뭐 이거에 있는 것 같다.
AGI는 뭐 이런 거고 제가 읽진 않을게요. 예. AGI 서비스는 결국은 그냥 범용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그 범용 인공지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한다라는 그런 개념인 거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의 강점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할 일은 뭔가라는 그 불안감과 짜증에 휩싸여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좀 생각이 많이 자유로워졌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처지에 처해 있는 걸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파워포인트가 나오기 이전에 궤도를 이쁘게 그릴 수 있는 손끝에 예술 감각이 있는 사람의 포지션에 지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파워포인트라는 툴이 나와서 좀 똥손들도 뭐 아이콘들 가져오고 사진 첨부하고 도표들 쉽게 만들어서 아름다운 슬라이드를 만들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그 전에 있었던 그 궤도 만드는 사람들의 직업은 다 없어졌잖아요. 그분들 아마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30년을 유지해오던 아주 훌륭한 소프트웨어 사업이었는데. 근데 이제 파워포인트가 되면서 그게 없어진 거죠. 근데 없어져서 우리는 어떤 시대를 맞이했냐? 훨씬 더 문서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정보도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더 현실의 비즈니스에 집중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건 너무너무 자명하거든요. 그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스위시 했었던 일들이고. 근데 이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그 궤도 그리던 사람이에요. 없어진 거죠. 이 직업이 다. 예. AGI가 그거 더 잘해줄 거고. 그럼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아, 저희 회사도 굉장히 우울했지만 저희 엔지니어들 요새 너무 재밌거든요. 한 명이서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아지고 그 한 명이 예전에는 누군가 만들어 달라는 걸 만들어주고 밖에 가서 누군가의 검사를, 밖에 아니라 안에 있는 매니저의 검사를 받고 그 루프를 돌았다면 그들이 자유로워지고 그냥 고객 옆으로 찰싹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야 그냥 네가 이거 혼자 다 해야 돼 끝까지. 그럼 고객들 보면서 고객이 이걸 원한다 저걸 원한다라고 하면은 그거 만들어주고 사람들 쓰는 거 즐거워하면서 이 소위 저희 서비스 만들 때 트래픽 맞으면 소위 뽕이 찬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이제 회사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미래겠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비스의 방향성 굳이 읽지 않을게요. 예. 프론티어 랩들의 이런 방향성 이것도 읽지 않을게요. 버티컬 AI 현실의 문제를 푸는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은 이게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아, 이거는 이제 새로운 파워포인트구나. 인텔리전스는 툴과는 좀 다르지만 인텔리전스도 툴의 레이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같은 자원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고 저희가 API만 꽂으면 인텔리전스가 철철철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작게라도 우리 아파트 단지만을 위한 전력 회사를 만들겠어요.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다이슨처럼 어떻게 하면 헤어드라이어를 멋있게 만들까? 예쁘게 만들까? 뻔한 청소기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만들까? 뭐 이렇게 끊임없이 상향의 가치로 갈 수 있는 수단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버티컬 AI 발전 이것도 그냥 슬라이드 읽어보시면 되고, 예. 자, 여기서 우울한 얘기가 하나가 있는데, 뭐 우리는 두 개밖에 없다. AGI 서비스가 되거나, 버티컬 AI가 되거나, 신이 되거나, 신을 서빙하는 타이탄이 되거나,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제미나이가 이렇게 요약해 줬었는데, 여기에 있는 불편한 진실은요, 안타깝게도 신이 되기 어려우니까, 이 버티컬 AI에서 앞으로 기회가 많을 거니까 이거 하자라고 저는 스타트업들한테 이제 얘기하는 내용으로 슬라이드를 쓴 건데 AGI 서비스 덕분에 이 Great Reset은 계속 일어난 거다. The Great Reset이 더 맞는 표현이죠. 일어날 거니까 그거 하자. 이것도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수많은 그 사이에 그레이 에어리어가 있겠지만 두 개 정도가 될 것 같다. 앞에 신과 타이탄 얘기하면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이거예요. 이 불편한 진실이 이건데 그래서 불편한 진실을 작게 써놨는데 그 승주님도 그러시겠지만 제가 뭐 제 논리를 만들고 나면 이거를 현존하는 프론티어 모델한테 다 던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이끼리 서로 이중교배를 시켜보면서 서로 질문하게 시키는데 그 다른 관점들이 생기면 저는 그 사이에서 러닝을 얻고 제 슬라이드에 그 내용을 합쳐서 조금 버무리는 편인데 놀랍게도 그 그록과 제미나이와 클로드와 GPT가 똑같이 얘기했던 게 이 문장이었어요. 어차피 0.1%만 신이 된다. 타이탄은 0.9%다. 그리고 이들이 전체 부의 90% 이상을 점유할 거고 이 나머지는 다 버려질 거다.
그래서 그러면 그들의 존재는 뭐라고 정의하면 좋을까라고 하니까 티끌과 같은 존재, 먼지와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죠.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물론 이건 제가 약간 앞에 컨텍스트를 깔았기 때문에 얘가 저한테 아첨하듯이 분위기를 맞춘 거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99%의 사람들은 이게 된다라는 것들이 저는 조금 놀랍게 좀 다가왔고, 여기선 생각이 많아지는데 여기선 더 가지 않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이제 요 슬라이드에서 제가 이제 오늘의 톡을 마무리를 할 건데, AGI, ASI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샘 알트만이 우리는 AGI를 만드는 게 미션이기 때문에 우리가 6개월, 1년 내에 만들 수 있는 모델이 도달할 수 있는 기능을 지금 한이스로 구현하고 있는 사업자들아, 너네는 스팀롤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들여 만들고 있는 많은 비즈니스가 내일, 모레는 프론티어 모델에 그냥 내재화돼 버릴 수 있는 그런 공포가 당연히 있어요. 그리고 이미 실패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저희 지금 새로운 피지컬 AI부터 커서 같은 AI 서비스들이 새로운 시장들을 만들고 있지만 2015년, 16년에 막 1차 AI 붐 때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와 스타일 트랜스퍼 이런 거 가지고 회사를 만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트랜스포머 나온 이후에 2018년, 19년에 버트, T5 뭐 수많은 서비스들 나왔었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 1빌리언이 아니라 뭐 0.3빌리언 빅모델이었거든요. 창업했던 사람들 없어졌죠. GPT-3 나왔을 때 수많은 모델 회사 나왔지만 지금 미국과 중국의 프론티어 랩 몇 개 빼고는 심지어 미스트랄조차도 스팀롤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아이팩에서 젠슨 왕이 비공개 모임에서 그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정우 수석이 브리핑했던 거 어디 유튜브에서 잠깐 봤는데 미국은 GPU가 2천만 장 있다. 중국도 그 따라가는 그 세컨드 규모로 있다. 한국이 이제 우리가 한 30만 장, 26만 장 준다고 했으니까 30만 장 정도 되는 건데 젠슨이 글로벌 넘버 3라고 했다는 거예요. 물론 20만 장도 굉장히 큰 양이에요. 일론 머스크가 컬러소스 만든 거 처음 만든 1차 그거 20만 장 갖고 만들었으니까요. 10만 장인가? 기억이 안 나네요. 예.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큰 양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앞서가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차피 프론티어 모델 때문에 계속해서 리셋될 세상,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 아닌가? 도구들도 계속 좋아지고 그때 가서 시작하면 된다는 생각을 저도 솔직히 해요. 그냥 엔비디아, 테슬라, 구글 주식에 다 모든 걸 남아서 담고 놀고 있다가 2년 후쯤 새로 시작할까라는 생각을 저도 하는데, 근데 이제 저는 마지막에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자라는 생각은 지금 조금 위험한 것 같다. 왜냐하면 그 샘 알트만도 이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사람들은 모델들의 능력을 승준님만큼 꺼내는 사람은 저는 세상에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승준님이 모델을 제일 극강으로 괴롭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실제로 핸즈온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하는 말 듣고 지금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샘 알트만도 그 얘기 하거든요. 캐퍼빌리티 오버행이 지금 현존하는 모델들의 능력치도 우리 다 못 꺼내 쓰고 있다. 그래서 저도 많은 타스크들을 돌려보면 GPT-5가 모자랐던 적이 없거든요. 내 데이터가 허름한 게 문제였고 내 로직이 허름한 게 문제였지. 그래서 현업에 적용하려면 뭐가 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안 들어서 지금도 충분히 타임 갭과 도메인 갭을 보면 할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다음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실제로 현실에 무언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을 것 같죠. 제가 돌아다녀 본 바로 정말 적어요. 정말 적어요. 예. 다들 말만 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시장의 거래도 많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준비하면서 슬슬슬슬 시작해보면 막 열릴 타이밍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느끼기에 그 돈 줄 테니까 뭐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수요들이 생겨나고 있는 시점에 저희는 진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하는 공급자들도 많지 않고 수요자들도 늘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관점이 아닌 그냥 사업가의 관점에서 AI를 조금 더 잘 쓸 수 있는 사업가의 관점에서 이제 세상을 바라보면 와, 이제 겨우 시작이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이제 겨우 시작이다라는 느낌이 저는 요새 들고 있습니다. 우리도 스팀롤을 잘 피해서 앞으로 가자. 뭐 이런 게 이제 저 내용의 핵심입니다. 오늘 또 저도 생각이 완전히 정리돼서 막 제가 공식을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예, 오늘 얘기한 거 또 한 달 있다 바뀔 수 있거든요. 그냥 2025년 11월 1일의 스냅샷은 이렇다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근데 저도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몇 개 질문을 정선님께 드리고 싶어가지고 일단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에서는 사실 도파민 나오는 대항해 시대 아닙니까, 요즘이? 너무 두렵지만 사실 너무 호기심 생기고 이거는 진짜 전인미답의 인류의 영역에 지금 저희가 있는 건데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는 좀 그렇죠. 그거는 직무유기죠. 하여튼 그런 생각이 일단 하나 들었고, 첫 번째 질문은 2025년에 어떤 정선님의 논리는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해오면서 어떤 신호들을 포착해 오셨는지는 제가 대충 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2021년에는 뭘 보고 그 생각을 하셨던 거죠? 신호가 뭐였어요? 2021년이 제가 이제 저희 뷰티 브랜드 회사 그 앞에 저도 사실 1세대 AI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의 맨 끝단만 가지고 그 VGG랑 이런 거 학습시켜서 이미지 유사도 찾는 걸 가지고 그걸 패션에 연관시켜서 했었던 사업을 했었거든요. 16년에서 한 19년까지. 근데 이제 잘 안 됐어요. 그거는 AI가 부족해서 안 됐다라기보다는 제가 그 도메인을 잘 모르고 그 도메인에서 어디가 돈이 제일 많이 되는 구간이고 어디가 핵심 문제인지를 잘 못 찍었기 때문에 이제 그 회사는 그 사업은 망했고 근데 그 논리지를 가지고 이제 두 번째로 시작한 게 제가 뷰티 사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시작할 시절 즈음에 어디로 도망가야 나는 안전할 것인가라는 게 이제 제 질문이었어요. 근데 2021년 시서스가 지금 거의 한 3년 이상 서바이브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이 이 방향으로 갈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예측이 나쁘진 않았던 거죠. 뭐 제가 아이고 너무 예측을 잘했네요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혼돈된 세상에서 자기만의 관점을 갖고 있어야 사업을 하든지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쨌건 제가 스스로 동의할 수 있는 관점을 형성해야 어디로 가야 되겠다라는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거를 그 당시에 저렇게 만든 거죠. 근데 이제 AGI 쪽의 사업은 나는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모델 만들고 뭐 하겠다. 저도 모델 회사를 하고 싶은 욕구는 당연히 있었어요. 그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엔지니어링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어마어마한 엔지니어링이었지만 지금은 또 아닌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때의 그런 스킬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저희가 뭐 오픈 AI와 메타의 인재 전쟁에서도 보지만 그 수혜를 받는 인재들의 숫자도 막 계속 한 자릿수로 줄어들고 있다는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명의 탤런트가 자본과 컴퓨터와 융합했을 때 만들 수 있는 레버리지의 포인트가 계속 강해지고 있는 세상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 AGI 산업의 헤게모니는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컴퓨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이에요. 거기에서는 뭘 하려고 해도 계란으로 바위치기다라는 게 이제 저의 현실적인 생각이었고, 그래서 거기로 가면 안 되겠다라는 게 이제 그때 저 논리를 가지고 생겼던 거고, 그럼 어디로 갈 것이냐? 테슬라가 답이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저희도 보면 RLVR 통해서 모델의 성능이 빨리빨리 올라오고 있는 영역이 소프트웨어에서 가까울수록 빨리 끝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도메인 차원에서도 좀 멀어야 되겠다. 거기에서 버티컬로 AI를 만들면서 고객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무언가 브랜드. 저는 이제 미래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힘이 워낙 세질 거기 때문에 브랜드를 하거나 브랜드를 중개하는 자가 되거나 그러니까 결국 나만의 물건을 갖고 있거나 혹은 인플루언서가 되거나 우리 일반 민초들에게는 그 두 개의 선택지밖에 안 남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브랜드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도망간 거죠. 그게 이제 2020년, 21년에 제가 저 결론에 이르게 됐던 일종의 과정이에요. 근데 지금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안 바뀌었어요, 별로. 근데 오늘 슬라이드의 처음 부분에 소개해 주셨던 오픈 AI의 발표를 저도 이제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오픈 AI가 일종의 타임 리밋을 정해줬다.
뭐 틀릴 수도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2년 반 남았다. 그다음부터는 이제 자기 증강의 궤도다라고 타임 리밋을 정해 준 거잖아요. 다른 데들 이제 마음 먹고 준비하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선언했으니까 다른 프론티어도 선언할 거다. 뭐 그런 식의 뉘앙스를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또 다른 타임 리밋이 지금 돌아가는 여기에 자본이 투자되는 거가 서로들 투자 받아서 투자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버블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버블이 터지는 게 먼저냐, 초지는 게 먼저냐가 둘 다 타임 리밋으로 초지는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어떤 임계를 넘어가는 거가 딱 어떻게 보면 2년 반 정도 안에 타임 슬롯 안에 그걸 해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이러거나 저러거나.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순환 출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주식시장과 기초자산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진 지 오래기 때문에 큰 연관관계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야말로 이 몸통이 꼬리를 만드는 세상이 아니라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이제 웩더독 하는 그런 장세라서 예, 그렇게 순환적인 것들을 통해서 갑자기 없던 것들이 생겨나면 그 자체가 밸류가 될 거라서 그거는 저는 성공하면 사업이라고 봐야 되고 실패하면 그때 사기라고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하는데 어쨌든 거대한 배팅인 건 맞잖아요. 지금 승부를 걸고 있잖아요, 인류가 일종의. 저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될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의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여기서 인간의 이런 게 나오는데 일론 머스크도 화성에 가겠다라고 하고 있고 샘 알트만도 2년 내에 인류에게 AGI를 선사하겠다라는 미션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잖아요. 될 겁니다. 예. 될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의 마무리로 정성님이 그동안 이렇게 쟁여놓으셨던 이 슬라이드를 공유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 이거요? 조금 더 지나면 쓸모 없어질까 봐. 이 내용들도 한두 달이 지나면 쓸모 없어질까 봐 그냥 스냅샷으로 남겨놓고 땡처리. 그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승주님도 그렇고 저희가 이 팟캐스트에 쏟아놓는 것도 있지만 사석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승주님한테도 배우고 또 저의 비즈니스 때문에 승주님도 영향이 있고 저희가 약간 좀 상호작용을 하면서 생각이 계속 바뀌어 나가고 있는데 이 생각의 기저가 거의 2달 단위로 완전히 런이 되는구나. 예. 그게 제가 요새 느끼는 두려움이자 피곤함이자 즐거움이자 뭐 이렇게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어쩌다 보니 이 팟캐스트가 유진님 덕분에 품질이 증가하면서 저희를 봐주시는 오디언스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많은 공감을 주시는 오디언스들이 도망자 포지션들이에요. 무언가 다 알고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는데 저희와 마찬가지로 도대체 답이 뭐야라는 거를 하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이제 막 입문하시는 분들은 저희 내용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이거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안드레이 카파시 톡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그 스윅스의 레이턴트 팟캐스트 거기서 나오거나 뭐가 나오거나 하면은 그 뷰 카운트가 증가하는 걸 보거든요. 그러면 글로벌리 저거를 팔로우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구나라는 게 제가 이제 어림 해가지고 게스티메이션을 하는데 2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만 명. 생각보다 안 많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새로운 게 나왔을 때 걔를 예를 들어 안드레이 카파스는 이제 셀럽이니까 그 사람 뷰 카운트는 간다고 쳐.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야콥이 나와서 얘기를 한다든지 아직 잘 혹은 모르지, 야크브. 모르죠. 네, 예. 네. 그 엔트로픽에 있는 뭐 숄터가 나와서 얘기한다든지 뭐 이러면은 그 사람 아는 사람만 알거든요. 그래서 그 뷰 카운트가 얼마인지를 쭉 보는데 글로벌리 2만에서 진짜 많이 치면 3만 될까?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사건의 지평의 규모 대비 인식의 규모는 지금 매우 매우 좁죠. 나머지의 사람들은 그냥 해석된 관점을 가지고 투자의 관점으로 몰려다니는 거고 그 관점에서 이제 지금 주가의 흐름들이 저런 반응들을 보이는 거고 근데 또 완전히 새로운 흐름들이 시작할 거거든요. 그렇게 글로벌리 3만에서 5만 정도 되는 사람들인데 저희 팟캐스트를 올리고 나면은 제가 이제 저희도 뷰 카운트 트랙을 하잖아요. 이거를 무조건 다 봐주시는 분들의 카운트가 한국에서 그 사람들의 숫자가 근 1000명에 육박하는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 결론이에요.
이걸 트래크를 하고 어떻게든 따라가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1000명 정도라서 저는 저희 이 도망자 연합의 동지들이 약 1000명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라이언스를 한번 꾸려볼 만한 규모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 숫자가 글로벌 규모에 비하면 1000명이라는 숫자는 전혀 작지 않다라는 게 이제 제가 느끼고 있는 생각이에요. 하여튼 뭐 그런 생각들이 들었고 오늘도 또 땡처리였지만 재밌게 들었고 사실 말씀을 안 해주실 것 같지만 이 장표를 봤던 다른 분들의 반응도 무척 궁금하긴 합니다. 회장님들한테 보여주셨다고 했으니까. 아, 네, 못 알아들으세요. 네. 하지만 그분들이 또 촉은 또 장난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무슨 내용인지는 얼추 알겠는데 지금이 어떤 시대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랑은 비교도 안 되는 타이밍 감각을 갖고 있죠. 그리고 어디로 가야 산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 가르쳐 주시죠. 예. 맞아요. 이게 결국에는 생존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절감하고 있는 요즘이고요. 어쨌든 오늘 즐거운 네, 얘기 오늘 또 뭐 즐거운 얘기 재밌었습니다. 또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